안녕하세요. 오늘 심판하고 PCT에서 종강하겠습니다. 파트 1 절차 충식, 파트 2 거절 이후,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관님의 심사와 공개, 그리고 파트 5 특허권 실시권 질권, 파트 6 배타권 침해 실체, 여기까지 정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 파트 7 심판 소송, 파트 8 PCT 출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절차 개괄 살펴보고 개별 심판들의 본안 사유 살피고 그 다음에 특허법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절차 개괄 오랜만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법원의 소송 절차하고 비슷한 면모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파트 1이나 파트 3에서 배웠던 추론적인 절차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절차 개괄할 때에는 근간이 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심판 청구하면 무슨 절차라는 건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 심판 청구서 제출하면서 심판 청구료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방식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때 방식이 반려하고 절차 무효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는 안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좀 지저분하게 꼬였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장님 방식도 있는데요. 시험용으로는 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원장님께서 심판부를 지정하시고요. 여기에 대표님이 심판장님이신데 심판장님 방식,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심판장님 방식은 서하고 절차, 서각하, 절차각하, 서각하, 절차각하, 서각하 결정, 절차각하 심결. 기본 강의에서 이론 정리들은 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 통지하고 비슷한 거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여기까지 방식하고 원 라운드 형성, 여기까지 필수적인 절차.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서면 내고 한다고 했었죠. 당사자들이 서로 순서 상관없이 서면 냅니다. 뭐 정해진 기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적시 제출주의라고 해서 너무 늦게 내면 안 될 뿐이고요. 한 번 정도 구술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법원 내용하고 비교하라고 했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직권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2차 민사소송법 배우시면 더 와닿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비교하고 외우셔야 되는데요. 직권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가 직권 진행, 구술심리 같은 거 불렀는데 한 명이 안 와요. 그러면 오신 분 한 명하고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공정한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서 현명한 판단해 주는 걸 제가 솔로몬 판결로 기본 강의에서 비교했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애들의 각각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누가 사기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한 명의 얘기만 듣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요. 이걸 직권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권심리, 그 다음에 직권 증거조사 보전,
그 다음에 유사한 사건들이 있으면 하나로 합치는 걸 병합, 하나의 사건도 쟁점마다 나누는 것을 분리. 근데 제가 실무 10년 넘게 하면서 분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뭐 필기 노트에는 이런 것도 여기다 써놓긴 했었는데 기타라고 쓸까요? 싹 봤을 때, 야, 굳이 싸우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라. 화해를 유도해서 조속히 분쟁을 끝내는 것. 이걸 조정으로 넘긴다라고 합니다. 조정위원회 회부. 아니면은, 너희들 기술이 좀 전문화되어 있어서, 나도 잘 알지만, 내가 심판관입니다. 나도 잘 알지만, 교수님 모시고 와서 조금 더 객관적, 공정적으로 해보자. 이게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조정위원회 내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걸 회부한다라고 합니다. 전문심리원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이드 절차. 심판 청구서 보정,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 신청, 이거 나올 때 됐어요.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 보존 신청. 서로 간에 선은 내고요. 구술 한 번 정도 하고 직권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론적으로 알아두시고 사이드 절차 진행할 거 있으면 진행하는데 실무에서는 심판 청구서 보존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오케이 됐다. 결론 나올 거 됐다. 그러면 심리 종결 통지하시고요. 심리 종결하십니다. 그리고 심결을 하세요. 파트 1 방식. 파트 1 절차 충칙에서 수수료 할 때도 말씀드렸었으면 심리 종결하고 심결하는 라인을 합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의. 이때 잠깐만 저 자료 하나 다시 검토해야겠다. 심리 제기가 가능한데요. 요거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심리 제기가 되면 다시 심리 종결하고 심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심결에는 각하 인용 기각이 있고요. 심결 나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기 전까지 여기 밑으로 갈까요? 취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나서는 일사부재리라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비용액 청구할 수가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절차 개괄. 심판 청구서와 수수료 납부하면서 심판 청구를 합니다. 원장님 방식이라고 해서 서반려 절차 무효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넘어가고 심판부 지정되면 심판장님께서 방식을 하십니다. 이게 서각하, 절차각하.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또는 심판 청구 각하 심결. 각하 심결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답변 제출 기회를 줘요. 그리고 쑥 서면들 냅니다. 순서 없어요. 기간도 특별하게 뭐 한두 달 안에씩 적당하게 내면 됩니다. 구술 한 번 정도 하고요. 직권으로 진행 심리 증거조사 증거보존 병합 분리 기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절차 심판 청구서 보정 제척 기피 신청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보존 신청인데 심판 청구서 보정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대충 솔로몬께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네 둘 중에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알겠다라고 파악이 되시면 심리 종결하고 심결하십니다. 이 심결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요.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다면은 일사부재리와 심판 비용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기 전까지 절차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당사자계. 그 다음에 결정계. 노란색. 결정계는 답변 제출 기회라는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답변 제출 기회를 줄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계에서는 참가가 안 됩니다.
대신 정보 제공이 가능해요. 이게 결정계. 마지막으로 특허 취소는 이들과 전혀 별개의 절차로 따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또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출원 절차, 심판 절차, 특허 취소 신청 절차 이렇게 세 개의 절차가 각각 나눠서 따로 있어야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연관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민법처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일일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몇 개 좀 구분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갔다는 게 그냥 결정하거나 심결해버리면, 그냥 끝내버리면 특허법원 가서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절차적 위법 사유라고 하는데 그거 몇 개만 체크하세요. 예요. 답변서 제출기에 머스트로 줘야 됩니다. 안 주고 넘어가면 특허법원 가서 취소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심리, 직권증거조사, 증거보전하면은 반드시 의견서 제출 기회 줘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부터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 기회라고도 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라고도 하는데 그 서자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했는데 그 똑같은 소리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술심리 신청이라고 있는데 구술심리 신청하면은 서면으로만 끝낼 수 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공개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변리사 중에 유일하게 당했을 거예요. 구술심리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나 이거 깜짝 놀랐잖아. 구술심리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이 머스트들 좀 체크해 봤습니다. 조문 한번 볼까요? 심판 청구한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139조입니다. 이거 필기한 거 바로 위 페이지예요. 122페이지. 심판 청구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없으면 말고, 그 다음에 어떤 특허에 대한 건지 심판사건 표시, 그리고 얘가 뭐 권리범위하기 심판인지 무효 심판인지,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지, 요구하는 바 청구 취지, 그렇게 요구하게 된 사실과 증거, 청구 이유. 당사자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당사자 기재할 때 첫 번째, 특박권, 특허권이 공유면 공유자 전원이 청구인, 피청구인에 들어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판례 강의에서 보충한다고 했습니다. 절차 각하심결 당합니다. 절차 각하심결 사유는 조문에 없어요. 판례에서 할 겁니다. 139조. 특허권, 특박권 공유자가 이항입니다. 심판할 때에는 모두를 피청구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할 때는 모두가 청구해야 된다. 이거요. 청구인, 피청구인에 특박권, 특허권자는 공유는 모두가 들어와야 돼요. 이건 나중에 조문특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특박권, 특허권이 공유면 출원, 조수기간 출원, 심판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출원 같이 안 하면 거절 이후, 조수기간 출원 같이 안 하면 거절 이후, 심판 같이 안 하면은 각하심결 내버립니다. 그건 공유라는 파트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조문특강에서.
그 다음에 이거 기본 강의 때 기억나세요? 제가 케이스 1, 2, 3 그려뒀던 거.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특허 무효심판. 특허 무효심판할 때 청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2명이야. 그럼 각각 2개 심판 진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같은 사유면은 병합시켜줍니다. 아니면 둘이서 같이 하나의 심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이 심판 청구하고 이거에 참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욕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현실적인 고증들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라인. 이거 제가 각조에 다뤄놨어요. 무효 권학인데요. 이게 당사자에게 심판입니다. 당사자에게 심판에서 통산시권 허락심판 빼고 제외한 것. 통산시권 허락심판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서 계속 빼고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효 권학은 공동으로 한 건으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따로따로 해도 되고. 여기 얘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걸 원합니다. 누구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하여야 한답니다. 안 하면은 각하심결됩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기본 강의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정리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은 되게 많은 것들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해야 되는데 특허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관련된 쟁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관련된 쟁점은 특별한 건 없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국선 대리로 선임돼 있다고 했었죠. 국선 대리라는 절차가 있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선 대리.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선 대리를 국가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처분의 주체만 한번 떼고 갈게요. 심판원장님께서는 처분의 주체. 이건 뭐 기본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거 심판 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전화가 먼저 옵니다. 사실은. 여보세요, 조윤중 변리사님.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선대리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선 통지서 날라와요. 그게 이쪽 처분의 주체 아닙니다. 전화 먼저 와요 원래. 산재부는 정한 요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올 거거든요. 신청 또는 직권인지 뭔지 이런 거. 이거를 국가가 야 너는 좀 이상하다? 너 무조건 써. 이렇게는 안 가거든요. 요즘 경제적 약자가 도와주세요만 해주거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허청 절차에서는 신청 또는 직권, 옆에 직권이 항상 세트로 붙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함부로 직권이 붙으면 안 돼요. 그 개념을 기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 여기는 신청해야지 이제 해줍니다. 말아서 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틀린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신청도 안 했는데 야, 넌 무조건 국선 대리 써라. 직권으로가 안 되는 거야. 신청에 따라 국선 대리인 선임해 줄 수가 있다. 다만 심판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변리사님들이 보통 회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 상표 사건이 개인 사건이 많아요. 이 상표 중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냥 막 열받아갖고 억울하다 하고 그러면서 심판 청구하는 거 있죠. 그게 택도 없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유가 없거나 권리 남용. 택도 없는 것 같다 심판 청구한다. 이유가 없거나 또는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비싸신 변리사님들 해줄 수가 없다. 택도 없는 경우에는 변리사님 안 해줍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런 조문이 있다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심판 청구서에 쓰는 당사자와 대리인과 관련된 조문이었습니다. 넘어가서 140조 심판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판 청구서를 심판원장님에게 수신처 이거 심판 절차 첫 시작이니까 심판원장님한테 내는 겁니다. 당사자, 대리인, 그 다음에 심판사건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이런 걸 쓰게 되고요. 2항,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판례 강의에서 더 보충을 할 겁니다. 심판 청구서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는 됩니다. 특허권자 기재 바로 잡는 거. 아까 했지만 특허권이 공유면은 무조건 같이 써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안 써 있을 때는 누구 하나 추가하는 것은 봐줍니다. 추가한 것은 요지가 변경된 거거든요. 없던 분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하지만 보정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청구 이유는 막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심리 종결 전까지 계속 증거자료 들이내는 거야. 그걸 심판 청구서 중에 청구 이유 보정이라고 합니다. 청구 이유라는 게 사실과 증거를 제출한 걸 청구 이유라고 하는데 증거 밤새 야근해 갖고 계속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청구 이유 보정. 걔는 돼요. 그 다음에 얘 나올 때 됐습니다. 적적 권리 범위 심판에서 상대방이 실시하는 발명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보정. 이게 뭔지는 자세한 건 판례에서 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권리범위의 심판 청구할 때에는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와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했었죠. 4항 통설시과 허락 심판은 추가적으로 기재한 사항이 좀 더 있습니다. 5항 정정 심판할 땐 정정 명수 도면 첨부합니다.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청구 취지에 다 쓰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 첨부서를 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별도 첨부서를 내긴 하지만 심판 청구서의 청구 취지 내용들이에요. 청구 취지 내용들. 그래서 얘네들도 보정을 하려면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허용 가능하고요.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의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그 다음에 정정 명세서의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는 판례 강의에서 좀 보충을 할 겁니다. 140조의 2는 특박권 관련된 거여서 따로 있을 뿐이지 140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특박권이다 보니까 뭐 출원일, 발명명칭, 거절결정일 이런 걸 추가적으로 더 써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서면 쓰는 라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방식. 잘못 썼을 때 또는 안 썼을 때. 첫 번째 141조는 46조 사유하고 똑같습니다.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그거와 똑같아요. 3조 1항 6조 방식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 1호 140조의 1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심판 청구서에 쓸 것을 아예 블랭크한 거, 아예 안 쓴 거, 뭐 확인 대상 발명 아예 미첨부한 거, 정정 면수도 아예 미첨부한 거, 청구 이유 아예 안 쓴 거, 그걸 말합니다. 얘가 기타 방식 위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아예 안 쓴 거. 요 라인들에 해당하면 보정 명령하고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됩니다. 이때 시험 문제 나올 거 처분의 주체 심판장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이에요. 원장님 방식하는 것은 처분의 주체가 원장님으로 나오고요. 심판장님 방식하는 것은 처분의 주체가 심판장님으로 나와요. 원장님 방식 우리 기본 강의에서 반려하고 무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 심판 원장님으로 처분의 주체가 나오고요. 지금처럼 서각하나 절차각하로 가면 처분의 주체가 다 심판장님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판 원장님께서 보정 명령하고 심판 청구서를 각하 결정한다 그러면 바로 X야.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얘기 나오려면 처분의 주체가 전부 심판장님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 원장님 방식과 심판장님 방식. 원장님 방식은 심판 청구서 반려, 심판 청구 무효 이게 있는데 거기는 처분의 주체가 심판 원장님으로 나와요. 심판장님 등장하면 바로 X라고. 이게 처분의 주체 문제라니까. 심판장님 방식은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심판 청구 각하 심결이 있는데 여기 처분의 주체 심판 원장님 나오면 바로 X라. 이런 게 처분의 주체 문제. 심판장님께서 보정 명령하고 심판장님께서 서각하 결정하십니다. 서각하 결정. 그 다음에 이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각하 결정 말고요. 다른 절차 서각하 결정도 있거든요. 이거 사이드 절차. 뭐 참가 신청이나 재척기피 신청이나 이런 사이드 절차들. 그런 것들은 심판장님이 또 방식을 진행하시죠. 그 다음에 142조 얘는 조문은 없는데요. 판례에서 합니다. 보정 명령하고요. 심판 청구 각하 심결합니다. 이렇게 심판장님 방식. 서류 날리는 거, 절차 날리는 거. 방식.
얘의 모티브는 법원 절차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심판 절차를 법원 절차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요. 간혹 가다가 잠깐 여담인데요. 우리 종합반 분들 중에서는 이미 1차가 어느 정도 완성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분들은 뭐 모의고사부터 점수가 잘 나올 건데 그분들은 민사소송법이나 2차 과목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종합반은 2차 과목 민사소송법 빼고 특허상표는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민사소송법도 했어요. 민사소송법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집단에 상향 평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난 처음 진입했어도 그분하고 경쟁을 해서 나도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구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게 그분들이 맞추려고 기본 강의 끝날 때쯤 우리가 종합반 죄송합니다. 저 종합반 위주로 자꾸 얘기해서 종합반은 기본 강의가 7월 정도에 다 끝나요. 좀 늦은 분들은 8월에 끝나는데요. 8월에도 안 끝난 분들은 그냥 바로 개별 상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끝났을 때 민사소송법을 하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저 친구는 3월에 민사소송, 나는 지금 민사소송법 할까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인 거지. 이거 갖다가도 지금 상담 몇 번 했죠. 그거는 본인이 한 다음은 적극적으로 치지. 저는 뭔가 그 모험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응원은 합니다. 다만 이 양날의 검이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라고요. 뭐 다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조심하면서 접근하세요. 근데 민사소송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도 비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해도 비교가 제일 빠르거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142조 부적법한 심판 청구. 이런 걸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 부적법하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는 답변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이건 뭐냐면 이익이 없으면 보정 명령하고 각하심결을 하는데 이건 뭐 저 이익이 없는 것이 뭐 100만%다. 그러면은 답변 제출 기회 부여 전에 바로 끝냅니다. 원래 방식이라는 게 본안 들어가기 전에 끝내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당사자끼리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거 모르겠다 이거죠. 심판관님이 한 3개월은 고민해야겠다. 그러면 본안하고 방식을 같이 진행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답변 제출 기회를 주고요. 답변 제출 기회를 준다는 게 본안을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원칙은 방식 끝나고 본안을 해야 되는데 여긴 좀 특이합니다. 답변 제출 기회를 주면서 본안 들어가면서 방식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는 각하심결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답변 제출 기회 없이 하는 게 방식의 본래 취지 맞아. 답변 제출기를 좀 본안 들어가는 거니까 방식이란 건 본안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거든. 근데 실무에서는 보통 답변 제출기에 주고 많이 합니다. 왜냐면 복잡한 사안이 많아서 심판관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그 고민하는 동안 방식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늦어지거든. 이거 기본 강의에서 다 썰을 풀어드렸었어요. 그런 취지의 142조입니다. 그래서 142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답변 제출기를 주고 끝낼지 말고 끝낼지 이 내용에 불과하고요. 어떤 경우에 각하심결이 되는지는 조문이 없다고. 중요한 건. 그거 다 판례에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한 겁니다. 심판 청구하면서 심판 청구서 작성하는 거 했고요. 당사자 대리인 심판선건 표시 청구치 청구 이유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방식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공부는 파트 1 절차 총칙에서 있어요. 파트 1 반려사유 있으면 반려 통지하고 반려한다. 무효사유 있으면 보정명령은 무효한다고 파트 1에서 있던 거고 시험 문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심판장님 방식. 방금 방식을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 갑니다. 심판관님, 이거 나올 때 됐어요. 제척 깊이 지정 제척 깊이 회피, 지정 제척 깊이 회피. 원장님께서는 심판관님에게 심판하게 하고요. 원장님께서는 담당 심판부 지정을 하고요. 원장님께서는 지장 있는 사람은 바꿀 수가 있고요. 처분해 주신 전부 다 원장님이십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한 분 심판장님을 지정하시고요. 심판장님은 그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방식부터 다 하십니다. 심판은 3분 또는 5분으로 하고요.
합의는 과반수 2대1, 3대0, 5대0 이렇게 하는데 그 2대1, 3대0, 1대2 이런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처. 이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심판 사건에서는 이거 파트 6 문제다. 베타권 문제다. 그러면 특허 전용이. 그 다음에 파트 5 문제다. 파트 5 중에서도 실시권 문제다. 특허 전용이 통상이. 그 다음에 심판 문제다. 당사 참가인 취소 신청이. 그 취소 신청은 심판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비슷한 거여서 같이 끼들. 이 등장인물들. 그 등장인물들이 이상한 애 나오면 바로 X. 그 당사 참가인의 취소 신청도 같이 껴 있는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 빵촌. 본인 또는 배우자.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 법정 대리인, 여기가 신분관계, 친족관계, 가족관계, 혈연관계. 그 다음에 증인감정 검증, 대리인, 이걸 전심관여라고 해요. 전 사건을 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사한다, 심리한다, 심심심심 그래요. 전 사건, 전 심판, 심사, 심리, 전심에 관여한 경우. 요렇게가 선입견. 이미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어갖고 합리적 판단 못한다예요. 마지막은 직접 이해관계. 요렇게 3개 외우세요. 이미 심사관님 재척 사유할 때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외우세요. 이렇게 제척 깊이 사유. 제척 사유 있으면 제척, 깊이 사유 있으면 깊이. 제척 깊이 사유 있으면 심판 원장님께서 알아서 바꾸고 지정. 그 다음에 심판관님 스스로 제척 깊이 사유면 알아서 빠지고 회피. 이 지정 제척 깊이 회피. 지정 제척 깊이 회피. 네, 심판 청구하고 심판장님 방식하고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좀 바뀌긴 했는데요. 심판부 지정 관련해서 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 심판 청구하고 방식하고 여기 지정 관련해서 지정 제척 깊이 회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갈게요. 답변 제출기에. 그래, 저 상담하면서 이거 했었는데, 지금 우리 수업부터는 좀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는 게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조문 순서대로 보는 거야. 이게 흐름의 순서하고 조문 순서가 안타깝지만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할 수 있으면 조문 순서대로 보는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조문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그때는. 초반부에 있는 입문 단계에서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쟁점 순서가 무조건 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쪽지 시험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쟁점을 쪽지 시험 조문으로 외우는 거야. 지금부터 외우라고 했는데 이걸로 외우지 않고 쪽지 시험은 제가 쟁점별로 순서를 다 모아놨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로 외웠어요. 편하신 걸로. 답변 제출. 심판장님께서는 여기 처분해 주신 심판장님입니다. 이미 원장님 단계 끝났어요. 여기 심판장님 다 지정된 이유기 때문에 원장님 나오면 안 됩니다. 심판장님께서는 심판 청구서 부본이 카피본이에요.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 정에서 답변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 머스트 체크하시고요. 답변서 받으면 그걸 또 청구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지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판장님께서는 구술 심리를 하거나 이럴 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신문이라고 합니다. 신문. 답변 제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 154조.
이 오빠 어디 갔어? 이게 이제 마치 그거나 똑같네. 제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면은 요즘에 그 나무 심거나 잡초 뽑거든요. 마치 어제 잡초 뽑은 것처럼 이제 잡초, 그것도 오해해서 기분 나쁘실라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초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우리 강씨가 딱 한 번 오고 그다음부터 안 와. 그 다음에 야 걔가 저번 주 왔는데 오늘은 네가 왔네. 걔네하고 퐁당퐁당 오네. 그래요. 저번 시간에 잡초 제거제가 뿌려졌나? 왜 이렇게 금성듬성 이제 또 오늘 종강인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속도 대체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기본 강의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라와야 돼요. 1항 심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는데요. 다만 당사자께서 구심이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심이 하여야만 합니다. 이게 아까 구심이 신청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하여야 한다. 잠깐 보면 돼요. 3항 군심리는 공개를 합니다. 다만 요거 외우시고 공소영소 어긋나는 것은 국가에서 공개를 절대 장려하지 않습니다. 공소영서 어긋나는 것은 출원 공개도 안 하고요. 구심리도 공개 안 하고요. 이건 등록 공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존재하면 거저 결정되기 때문에 등록 공고에 빠져 있고요. 하여튼 공개 절대 안 한다. 이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조문이 깔끔하지가 않은 게 어디는 공소영소 공중의위생이라고 다 써있는데 어디는 공중의위생이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중의위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어디는 좀 빠져있는데요. 그거 갖다 치사하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제가. 다만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이 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심리는 공개하지만 심판원은 못 들어와요. 바로 그냥 아쉽게 그냥 벤치 클리어링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4. 심판장님께서는 구술심리는 원장님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판사건 한참 진행된 거예요. 구술심 보통 심판 청구하고요. 한 9개월 정도 한참 흐른 다음에 합니다. 1년 이상 흐른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초본일주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장님께서는 구심리할 때에는 기일 장소 정해서 그 서류를 당사장에 심판 절차는 무조건 당사장관 취소 신청이냐? 근데 취소 신청 절차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당사장관 취소신. 다만 해당 사건 이전 심리에서 출석하면서 알렸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던데 다 서면으로 붙이십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다 서면으로 주세요. 깜빡할 수 있으니 서면을 다 줍니다. 5항 심판장님께서는 여기 원장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구심리할 때에는 직원에게 심리 의지와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조서를 작성하게 속기사님 계신다고 했습니다. 6항 이거 책임질 사람 날인하고요. 7항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159조 정신 나갔어. 259조 이거 이게 중복심판 금지라고 판례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중복심판 금지 판례에서 보충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약간 컨셉을 말씀드렸었습니다. 9항 심판장님께서는 질서 유지하고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였습니다. 당사자가 서면 주로 내는 거고요. 방금 조문들은 거의 구술과 관련된 조문이긴 했네요. 그렇게 서면과 구술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되면 문제풀이 강의에서 잡아드릴게요. 어쨌건 비교식으로 하고 누군가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오면서 틀린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법원 절차는 구술하고 대응되는 게 변론입니다. 변론이 필수예요. 근데 심판 절차는 구술 안 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한 번 하는데 안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고요. 당사자가 구심리 신청하지 않았어요. 구심리 신청한 적이 없는데 심판사건은 구심리를 반드시 1회 이상 하여야만 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 구심리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제가 국선대리 사건 하는 것들은 다 당사자입니다. 결정계를 왜 국선대리를 붙여줘? 서로 싸우는데 저기는 3천만 원짜리 변리사 데리고 오면은 여기 도와주려고 그에 걸핏 맞는 분을 국선대리로 해주는 게 국선대리 취지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구심리 안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국선대리 사건 같은 경우는 잘 안 부르더라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 썰이고, 실무적 썰을 알고 있으면 외우라는 건 아니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게. 작년 시험도 실무적 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중간중간 터치해서 넣어드릴 겁니다. 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직권 라인 볼까요? 먼저 진행 158조.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심판장님께서는 뭐 누가 안 나와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권심리 가끔 나오는데요. 당사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때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만 한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직권심리는 하여야 한다면 틀린 거야. 직권심리는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뿐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실무에서는 직권심리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절차하고 마찬가지로 직권심리하면요. 오해합니다. 저쪽에 혹시 돈 드셨나?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해도 문제 삼지 마라. 근데 했다면 의견 제출 기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처적 종결, 결정이나 심결로서 종결을 하면은 특허법원 가서 취소해서 처음부터 다시 와. 처음 다시 의견 제출 기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요거 하여야 한다. 얘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지만 심판 청구서 작성할 때 당사자, 변리사 있으면 변리사 쓰고 없으면 말고 대리, 심판사건 표시, 요구하는 바 청구 취지, 사실과 증거 청구 이유. 이 청구 이유가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청구 이유인데요. 이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허 무효심판 하는데 당사자가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심판 걸었어요. 근데 심판관님이 44항이요. 청구항이 똑바로 된 언어로 써있지 않다. 해도 된다고. 이게 직권심리야. 요 건드리는 게 직권심리. 그 다음에 요 건드리는 게 직권증거조사라고. 청구유 쪽은 직권으로 가능해. 이거 건드리는 게 직권심리, 이거 건드리는 게 직권증거조사. 근데 이건 못 건드려. 청구 취지는 절대로 직권을 못 건드려. 이거 안 돼, 직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청구 취지는 못 건드려요.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의 심판은 청구항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특허 무효 심판은 청구항 3항에 대해서만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심판관님께서 청구항1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근데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공개 강의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3항에 대해서만 권리범위 심판했어요. 1, 2, 3항 다 이긴 적이 있어요. 뭐지? 그냥 감사합니다 끝내야지. 그런 적이 있다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3만 했으면 3만 해줘야지. 1, 2항은 건들면 안 되거든요. 난 다 받은 적이 있다니까. 1, 2, 3항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끊어. 그런 거 가지고 심판관님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담인데요. 수습 때 많이들 혼란이 많으세요. 수습 때는 공부를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내가 배웠던 이론과 현실이 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항이 아니라 뭔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데요? 라고 바로 잡으려는 그런 게 있는데 실무는 MBTI 얘기하잖아. 항상 이성적으로 접근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게 실무에 또 있거든요. 감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성적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MBTI. 하지만 그러다간 변리사 망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합니다 해서 감성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더는 얘기 안 할게요, 공개 강의니까. 그 다음에 직권 증거 주사 증거 보전 157조.
이것도 포인트 저거 하나입니다. 의견서적 주기해줘야 된다. 직권 증거조사 보존했을 때는 당사 참가인, 그 다음에 여기 이해관계 끼는 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증거 보존은 심판하기도 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땐 당사 참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 must.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처분해 주신 다 심판장님이고요. 심판원장님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병합분리. 이것도 시험지 나올 게 없습니다. 심판관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는 심판장님, 어디는 심판관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분해 주체. 심판장님, 심판관님은. 심판원장님, 심판장님, 특허청장님, 심사관님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심판관님께서는 병합하거나 분리 가끔 나오긴 하되 근데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할 수 있다지 하여한다 아니에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처분해주신 심판장님께서는 조정위원회로 할 수 있다. 이것도 하여한다 아니에요.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 중지하고 조정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다. 만약에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면 중지 결정 취소하고 중단은 산후합수 사상 있었는데 중지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여기도 중지가 또 있지. 그리고 기억나세요? 파트 1에서 했던 것 중단이라는 것은 수계 결정이 나와야 시작합니다. 중지라는 것은 중지 결정 취소하면 시작해요. 중지했다가 다시 하자. 중지 결정 취소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 취하 간주. 뭐뭐로 본다를 간주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조정 이상하네요.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1초 만에 맞추셔야 돼. 그 다음에 전문심리위원. (154조의) 심판장님께서는 처분의 주체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의원 지정에서 참여할 수 있고요. 이때 당사자의 의견, 아까 조정하고 컨셉이 똑같습니다. 조정도 의견을 들어서 직권으로 내려버립니다. 전문시험도 의견을 들어서 직권으로 해버려요. 이때 의견 듣는다는 건 기본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쪽에 편드는 전문가면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이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정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용으로는 이 라인만 보시면 돼. 의견을 들어서 직권으로 결정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 라인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됐다. 이렇게 해서 심판 청구하고 이건 건너뛰고 제척기피 회피 지정, 그 다음에 심판장님 방식, 답변 제출 기회 준 다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진행하고 직권적으로 진행심리, 증거조사, 증거보존, 병합분리, 기타적인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 절차 남았네. 사이 절차 가겠습니다. 심판 청구서 보정은 아까 좀 얘기를 했고요. 이건 판례 강의에서 많이 보충을 할 겁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제척 기피 참가 증거조사 증거보존 가겠습니다. 먼저 제척 기피 150 내려가야 되지.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그림에다가 관련된 조문들,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조문들은 안 써놨는데 필기노트에는 다 써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고 싶으면 쪽지시험 보셔도 되는데 쪽지시험 말고 이걸로 보는데 순서를 알고 싶다면 필기노트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기노트 개괄조. 제척기피 신청. 제척 신청. 이거. 참가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가인이 제척 신청한다. 맞는 질문이야. 심판 얘기 나오면 당사 참가인 특허 취소, 당사 참가인 특허 신청, 당사 참가인 특허 신청, 당사 참가인 특허 취소 신청이. 특허 취소 신청은 특허 취소 신청 쪽 저 조문에 있어서 따로 빠져 있을 뿐이지 심판하면 당사 참가인 취소 신청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특이사항 1, 2, 3 기본 강의에서 외우라고 했었다. 특이사항 1, 2, 3 기본 강의에서 외우라고 했었던 거. 시급성 때문에요. 이건 서면이 아닌 구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사유는 당장 안 내고 3일 이내 나중에 내도 돼요. 당장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제척 기피 이유 내지도 않고 그냥 멈춰주세요 했는데 바로 멈춥니다. 여기요. 사유도 안 냈는데 바로 멈춰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바로 멈춥니다. 사유도 안 받는데도. 요거 1, 2, 3 시급성 때문에 나온 1, 2, 3 외우시면 돼요. 고술로도 할 수 있다. 사유는 나중에 내도 된다. 근데 하자마자 멈춘다. 1, 2, 3. 다음 올라옵니다. 얘는 기본 강의에서 했었던 제척과 기피를 투 스펙트럼화한 차이점에 대한 이유. 요거죠. 기피에 나옵니다. 기피 신청인 심판관님에게 해당 심판관님에게 절차를 진행, 서면 또는 구두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진행한 후에는 못합니다. 다만 원인이 알지 못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경우는 할 수 있고요. 이거요. 이게 제척 기피의 차이점. 제척은 아무 때나 잘리는 거고요. 기피는 사유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절차 지연 우려가 있으면 못 바꿉니다. 이게 절차 지연 우려가 있으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해버리면 못 바꿔요. (152조) 제척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고요. 이런 게 사이드 절차입니다. 제척 기피 대상이 된 심판관님께서는 거기 관여는 할 수 없고, 아니 자기가 난 제척 사유 맞다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잖아. 자기 관여할 수는 없고 항변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결정은 서면을 하고 이유를 붙이고요. 이거 우리 사이드 절차는 전부 다 불복 못해요. 법원의 사이드 절차는 즉시항고라는 불복수단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밀유지 명령에서 봤었죠. 즉시항고라는 절차. 우리는 즉시항고라는 절차가 없어요. 우리는 사이드 절차 하나도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청구서 보정, 제척 기피 회피, 지정, 심판청구서 보정, 제척 기피, 참가, 증거조사, 증거보조 지정. 아무것도 불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음 참가 갑니다. 155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참가하는 것, 당사 참가. 이해관계 가지는 자가 하는 것, 보호 참가. 그리고 조문에 안 써 있는 데도 많은데요. 사이드 절차는, 그러니까 심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전부 다 심판 끝나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심판은 심리 종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심리 종결되면 심판관님들끼리 합의하는 거지 누군가가 뭐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드 절차는 조문에 써있건 안 써있건, 안 써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청구서 보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종결 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는 조문에 안 써있어요. 이게 틀린 질문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심판 청구 취하 전까지 할 수 있다. 취하 시점하고 심리 종결 시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취하 전까지 할 수 있다면 바로 X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항이 당사참가 보호참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투 스펙트럼한 이유. 당사참가는 청구인께서 취하하더라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5항 같은 거 0.1초 만에 맞춰야 됩니다. 당사참가인 중 한 명이라도 중단 중지 원인이 있으면 다 멈춥니다. 참가하려는 심판장님께 참가 신청서 제출하고요. 수신처. 심판장님께서는 참가 신청이 있으면은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하여한다 체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참가 라인은 불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거 하여한다 누락했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여기 하여한다는. 이거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뭔지는 실무적 설 기본 강의에서 풀어드렸었죠. 뭐 욕하고 그런 거 막 바로 전화 와갖고 너 뭐냐 이래 뭐 하는 거. 불복할 수 없고요. 됐어요. 그다음에 증거조사, 증거보전. 당사 참가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보전은 심판 절차 진행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사 참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해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증거조사, 증거보전 할 수가 있고요. 2항 심판관님은 뭐 못한다. 이건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요. 요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심판 청구 전에는 증거 보존은 심판 청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의 훼손 염려가 있을 때 미리 하는 걸 증거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심판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수신처. 그 다음에 심판장님 계시면 원장님한테 뭐 내지 않습니다. 다 심판장님한테 서류 냅니다. 여기 심판장님에게 내고요. 틀린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증거 보존 신청은 심판 청구 전에는 심판장님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거요. 그건 심판장님이 안 계세요. 그때는 원장님한테 내야 되지. 이렇게 갑니다. 심판하기도 전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원장님께 증거보존 신청서를 내고요. 그럼 원장님이 일할 수는 없어요. 원장님이 특허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청장님은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일하면 어떻게 해. 원장님에게 증거보존 신청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이 증거보존한 심판관님들을 다시 정하세요. 그럼 거기서 또 심판관님들, 심판장님이 나오시겠죠. 그렇게 라인이 탑니다. 원장님은 심판 청구 전에 보존이 있으면 원장님이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했냐면 수신처로 원장님이 왔다고 그 이후 후속 절차의 처분의 주체가 원장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원장님은 수신처만 하고 일할 사람 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심판관님께서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보시면 뭘 봐. 넘어가고. 네, 됐어요. 증거조사 증거보존. 다 했습니다. 사이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제출주의는 이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청구서 보존이 가능한데 거의 저만 당하고 요즘에 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요즘에 하지도 않더라고. 저한테 몇 번 하더니 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심리종결 말고 그 전에 몇 월 며칠까지 내시오라는 서문이 날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경고 표시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그 나중에 낸 것은 나 이거 참고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게 적시제출주의예요. 적시제출주의가 걸리면은 심판관님께서 원하는 날짜까지 내주는 게 좋고요. 그게 없으면은 심리종결 전까지 아무 때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청구서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시제출주의는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지도 않아. 민사소도 중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냥 읽기 편하시라고 여기 살짝 썰을 풀어놓긴 했어요. 민사소법 규정을 다 넣을 가치는 없을 것 같아서 살짝 그 해설만 해놨습니다.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적시제출주의. 이제 다 왔습니다. 심판청구서 작성해서 수수료 납부하면서 심판청구를 하고요. 심판관님 제척기피 회피 지정하고 심판장님 방식하고 답변 제출 기회를 주면서 본격적으로 본안을 진행하고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술을 진행하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사이드 절차까지 다 했습니다. 이래야 갖고 누가 이긴지 이제 판단이 되겠다 하면 심판님께서 심리 종결을 하세요. 그리고 심결합니다. 요 라인 하겠습니다. 162조.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약은 심결로서 종결한다.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은 결정이고요.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 말고는 다 심결로 끝나요. 각하 심결, 인용 심결, 기각 심결. 심결하면은 사인을 다 합니다. 심판관님 사인, 책임질 사람 사인하는 거죠. 뭐 심판번호 당사 참가인 써주고 대리인 써주고 심판사건 표시 써주고 주문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그런 결론이 다른 내용 얘기하는 거고요. 사망 처분해 주실 심판장님께서는 성숙했을 때 이거 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어 이제 누가 이기는지 나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성숙했다라고 표현해요. 사이드 절차도 진행을 하고 심판 청구 뭐 본안도 진행하고 이래야 하고 심리 종결을 당사 참가인 여기 참가인 같이 꼽사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가인 항상 꼽사리야. 어디든 꼽사리야. 어디든 빠져있는 데 없어요. 어디든 들어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요. 통지 대상에 항상 예측 불가 이상한 분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특이한 사람이 누가 들어올까? 들어올 사람이 딱히 없는데 보도 못한 분 들어오면 바로 X인 거예요. 통지 대상이 좀 놀랍습니다. 놀라운 분들 막 들어옵니다. 갑자기 뭐 만만한 게 발명작이네.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아니 우리가 발명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 특허라는 게.
발명자님한테 우편 가는 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막 유럽이나 미국은 발명자님한테 우편 가는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처분해 주세요. 상 심판장님께서는 심리종결 통지 후에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 제기할 수도 있고요. 할지 말지는 이제 심판장님 재량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판례강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5항 20일 이내, 근데 20일은 이거 의미 없는 거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2, 3일 안에 주시고 있습니다. 6항 심판장님께서는 처분해 주체 심결 또는 결정, 결정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말하는 겁니다. 개특본을 당사 참가인,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사람이 얘도 있습니다. 참가 신청 거부한 사람한테도 보냅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 거부한 사람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특허 부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걔가 되게 특이해요. 참가 신청 거부한 자에게도 심결문과 결정문이 가고 그분도 불복할 수 있다. 이게 불복 가능한 애들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이분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심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심판 절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거 볼까요? 이제 불복하는 건 있다고 특허법원 할 때 취하 몇 개 보고 이제 쉬었다 가겠습니다. 161조 취하 이거 뭐 비교식으로 할 때 이걸 많이 비교하시더라고. 취하는 확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심판 청구 사이드 절차들은 심리 종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취하는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치기해서 취하는 심리 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바로 틀린 거라고. 사이드 절차들은 확정 전까지 할 수 있다. 바로 틀린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조문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비를 하면서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드려서 X 추출하는 도움을 드리는 게 조문특강입니다. 다만 이거 기본강에서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 동의받아야 됩니다. 제가 동의 전문가 일을 좀 했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건 0.1초 만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 있으면 청구항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특허 취소 없는데 특허 취소는 다 앞쪽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구항별로. 취하는 소구표가 있고요. 처음부터 없던 것을 본다를 소구표라고 합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하면 장래호, 처음부터 하면 소구표. 장래호, 소구표 틀린 질문 찾아내기. 다음 일사부재리. 이거는 지금 볼 게 없어요. 이거 다 판례에서 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중복심판하고 일사부재리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판례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조문은 나올 건 없어요. 나중에 판례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거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심판 비용에 당사자기 사건 중에서 무효 권학은 일반적으로 진 사람이 심판 절차 비용 부담하고요. 무슨 소리냐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변리사 비용까지 부담한다니까요. 변리사 비용이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결정계 사건은 당연히 청구인이 내는 거고요. 그거. 근데 이때 누구 부담으로 한지는 심결이나 결정할 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부담 액수는 변리사 비용 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한 200~300밖에 안 되는데 그 200~300 정하는 것은 다 끝나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원장님한테 다시 청구한다. 이게 시험부터 시험 좀 많이 나오더라고. 누구 부담으로 할지만 결정이나 심결할 때 나오는 거고요. 정확한 부담 액수는 다 끝나고 확정되고 나서 저 뒤에 또 사이드 절차를 밟아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 예, 각주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효 권학 라인인데요. 심결로 인용 심결, 각하 심결, 기각 심결할 때는 심결문에다 써주시고요.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할 때는 결정문에다 써주십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민사소법 준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진 사람이 부담해요. 그거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거불심 정정인 결정기 사건이고 통산식권 허락 심판은 무조건 저 청구인 쪽 청구인이 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구인이 부담한다. 민사소법 준용한다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가 누구 부담으로 하는지. 그리고 하나 더 해줘. 청구인, 피청구인 2명 이상인 걸 공동심판이라고 합니다. 청구인이 2명 이상이야. 청구인이 3명이야. 청구인 4명이야. 아니면 피청구인이 5명이야. 이걸 공동심판이라고 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한쪽에 여러 명이 계신 경우.
이 여러 명이 계실 때에는 N방으로 보통 해주시거든요. 그것까지는 신규이나 결정까지 해줘. 여기까지. 누구 부담으로 하는지. 여러 명일 땐 N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액수는 이 밑에서부터. 액수는 얘요. 확정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총 원장님 나오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로 집행권원 인정이 돼서 돈 안 주면 집행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김홍익께서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였지만 집행관 부르려면 집행관이 국가 공권력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법원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긴 법원 안 갔다 와도 된다는 소리예요. 법원 안 갔다 와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개별 심판 들어가겠습니다.